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 한국의 환경정책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도 봤고 영국도 봤고요. 그래, 일본도 봤고요. 자, 이제 남은 한국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환경정책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역사 그리고 현재 상태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라는 조직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변천 과정, 의미, 향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주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환경 오염, 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돼서 잠깐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례들은 빼고 중요한 흐름들을 결정지었던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환경정책의 역사는 자, 1960년대 이제 공해방지법이 처음 수립이 돼요. 1945년 해방이 됐고요. 그리고 1950년 남북전쟁, 1953년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정부가 운영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 상태를 유지가 됐죠. 1960년대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공해 방지가 의미가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그렇죠? 공장이 없는데 뭐 공해가 있을 리도 없겠죠. 자, 60년대 공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공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70년대 나온 기념우표네요. 그렇죠? 기념우표는 이렇게 공장과 굴뚝의 연기 나는 게 대한민국의 자랑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71년 정도 발간됐던 71년, 73년 이제 한국 기념우표, 기념우표도 있고 일반 우표도 있는데요. 자, 이때도 이제 공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었죠. 자, 옛날 얘기냐? 자, 한국의 울산, 그렇죠? 한국 산업화의 핵심 도시, 대한민국의 공장이 가장 많은 곳, 그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울산이었죠. 자, 울산, 이 공업도시에서 12개의 보기 좋은 경치를 뽑았어요. 자, 2004년이고요. 울산시가 정한 12개의 경관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유일한 야경. 바다도 있고 사찰도 있고요. 숲도 좋고. 한데 유일한 야경이 보면 공단이에요. 밤에 보면 울산의 이 공장의 불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서 이 울산 공단의 야경을 울산의 자랑거리로 2004년에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의 무룡산에 올라가면 2012년이고요. 2004년에 뽑았고 2012년에 올라가면 이렇게 울산시에서 정한 12개의 경치, 그중에 야경이 바로 이 산에서 보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일들까지 실제 이런 관광 안내판까지 2012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신문기사에 공해도시 울산, 이게 과연 좋나? 라는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는데요. 자, 울산의 야경, 12경 중에 하나로 뽑혀있는데 이 산업단지의 불빛들, 공해를 감안하지만 않고 여기서 각종 독성 물질과 폐수와 쓰레기가 나온다. 이거를 보지 않고 보면 그냥 예쁘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면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라는 비판이 이루어지죠. 공해도시의 악몽 울산이 다뤄집니다. 자, 그리고 2016년 결국 울산시는 12경을 재정비해요. 자, 그러면서 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4개를 더 추가해서 16경으로 바꿨는데요. 이때 야경은 공단 야경을 빼고요. 이 공단이 아니라 울산대교, 울산에 있는 다리 이쪽에 야경이 예쁘다. 또 공장 보지 마세요. 라고 이제 바꾸는 일이 벌어졌던 게 2016년 울산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1970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이런 공장들이 막 늘어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공해를 방지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71년 공해방지법이 개정이 됐고요. 배출 기준도 만들고 그 환경 기준도 신설하고 환경청도 1979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제 79년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보건사회복지부 안에 일개 국팀으로 움직이다가 독립청, 의사결정하는 조직으로 7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환경 보존을 정말 제대로 하는 전담 조직이라기보다는 민원을 무마하려는 의전 또 그죠? 워낙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 담당 니네가 다 몰아서 해라는 의도가 좀 컸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대통령, 국가는 좀 경제개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렵에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고요. 추억의 사진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소독차라고 불려요.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병원균들이 나오니까 구청 동사무소에서 소독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가스를 뿌립니다. 자, 70년대, 80년대의 일상적인 당시 모습인데요. 자, 이때 이렇게 구청에서 나와서 소독차가 연기를 뿌리고 가면 그때 엄마들은 야, 소독차 지나간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애들이 집에서 이렇게 뛰어나와요. 자, 그러면 이 소독차 따라서 달려요. 좀 재밌기도 해요. 그죠? 원래 매일매일 지나가던 골목인데 거기 이렇게 안개가 뿌얘지면은 여기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막 안 보이니까 막 재밌어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따라가니고 재미있는 풍경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의 엄마 아빠들이라면 나가지 말라 그러고 지금도 가끔 이 소독차 뿌리기도 합니다. 장마 이후에 방역 차원에서. 지금 애기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날아가라고 하지 말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소독약이죠. 사람 몸에 좋을 일은 없어요. 자, 근데 그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나가라고 했던 게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개발이 70년대 막 진행이 됐고요. 8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한국도 공해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공해병은 바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이라는 온산공업단지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울산의 공단이 바로 여기가 요 그림이 바로 온산이에요. 온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여기 나오나요? 자, 온산 여기 있네요. 자, 온산 공단의 모습이 바로 울산이 예쁘다고 자랑했던 게 바로 온산 공단이었고요. 이 온산 공단이 1980년에 공해병으로 한국에 논란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울산광역시 온산공업단지고요. 자, 공업단지 옆에 있다 보니까 각종 독성 물질이 나왔고요. 지금도 원인이 뭔지 어떤 물질 때문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일본에서는 미나마타병은 수은, 이타이타병은 카드뮴, 이거는 밝혀졌는데 한국의 온산병은 공해로 인한 병인데 어떤 물질인지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막 아픈 일이 발생했던 게 이때 무렵입니다. 자, 이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의 풍경인데요. 자, 이래요. 자, 공장들이 있고요. 폐수는 막 방류가 되고요. 자, 동해안 바닷가니까 이렇게 해녀들이 잠수해서 뭐 조개도 캐고 해삼도 잡고 판매도 하는 일들을 하던 곳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업용수들이 나오니까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상수에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자, 그때 이제 여자아이인데요. 온갖 피부병들이 이렇게 막 나서 알 수 없는 질병들, 이제 괴질을 겪었던 게 이제 온산병 사태였고요. 당시 정부는 발생하자마자 85년 그냥 전부 다 이주해버렸어요. 자, 여기 온산읍 내 주민들을 딴 동네로 다 이주해버리고 여긴 마저 공장을 지었죠. 자, 이주하는 것으로 해결했던 게 바로 80년. 공해로 인해 시민들이 죽고 아프고 주민들은 이전해버리고 딴 동네로 이사해서 돈 주고 이사시키고 공장을 확대했던 게 80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90년대에 또 널리 알려졌던 게 진폐증인데요. 자, 여기가 울산광역시라면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의 상봉동이라는 북쪽 지역이고요. 여기에 박길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진폐증에 걸려요. 근데 진폐증은 어떤 거냐면 폐에 먼지가 잔뜩 쌓여가지고 폐가 굳어버려가지고 죽는 병인데요. 진폐증은 주로 어디서 걸리느냐면 강원도, 태백, 탄광 지역에서 주로 걸려요.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니까 그 먼지 때문에 보통 걸리는 병이 진폐증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살아가던 일반 여성이 진폐증에 걸려요. 자, 왜 그랬냐 하면, 자, 이분은 1943년생이었고요. 1917년, 79년, 그러니까 대략 한 36살쯤에 내 집 장만을 해서 요 상봉동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해요. 근데 이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자, 한국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연탄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연탄 공장들이 있었죠. 연탄 공장은 석탄을 다 부셔가지고 이런 구공탄 같은 난방 연료용 탄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죠. 가루가 날리겠죠. 시커멓게 돼요. 그 가루를 계속 마시다가 진폐증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폐가 아프고 기침을 계속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돌처럼 굳었네요. 진폐증입니다. 원인은 연탄 공장이었다 라고 알려지게 되고요. 여기는 1990년 지구의 날 행사에 내 폐를 돌려줘 라고 이제 피켓팅을 했던 환경운동가로 바뀌었던 박길래 씨의 모습이고요. 자, 90년부터 했던 연탄 공장 때문에 폐가 아파서 죽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제 환경운동가로 다양한 시위에 나가서 환경오염을 막는 일들을 벌였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200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의 별명이 검은 민들레예요. 예쁘장한 모습의 박길래 씨였는데, 자, 바로 이런 진폐증에 걸려가지고 폐가 망가져서 죽게 되셨죠. 2000년 돌아가셨으니까 향년 57세네요. 환갑을 못 맞고 이제 돌아가신 박길래 씨를 기록하는, 기억하는 이제 연극도 가끔 공연이 됩니다. 자, 보면 공연으로 검은 민들레가 공연되기도 합니다. 자, 한국 온산병이라는 공해병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겨울 난방원이었던 연탄으로 인해 진폐증에 걸려서 서울 한복판에서 폐가 굳어버리는 병이 발생했던 사례도 90년대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0년대 우리 두산 페놀 사건은 이미 얘기를 했죠. 환경부가 설립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94년에 일본보다도 빠르게 일본은 2001년에 이제 환경성이 만들어졌죠. 자, 환경부를 먼저 설립한 한국은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이 환경부 체제로 유지가 됩니다. 자, 지금의 환경부라는 조직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환경 지속 가능성 지수가 있어요. ESI라는 Sustainability, 그죠? 지속 가능한 지수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일대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발표했는데요. 자, 2002년 발표된 평가를 보게 되면 전 세계 142개 나라 중에 한국은 136위. 그냥 꼴찌죠. 그죠? 한국, 바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2002년이에요. 자, 한국은 91년 페놀 사건이 있었고요. 1994년 환경부를 만들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02년에 한국은 세계 꼴찌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럼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6개 나라 어디냐? 북한, 이라크,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6개 나라뿐이에요. 한국은 정말 꼴찌. 그죠? 자, 이런 충격 때문에 한국을 친환경적인 국가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136 포럼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자, 환경재단이 주도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지 않게 한국을 바꿔봅시다 라고 해서 명망가들 중심의 이런 포럼 운영이 됐는데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정말 136위였냐? 정확히 보게 되면 사실은 135위였어요. 나중에 다음날 고쳤는데요. 136으로 했다가 그 다음 주에 135로 바꿨는데 바꾼 건 기록이 안 남고 사람들이 136만 알려서 이런 논란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이 지속가능성 지수는 평가는 한국에서의 순위 관련해서도 논란이죠. 136이야, 135야 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 지수 자체도 논란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느냐? 바로 한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유가 좁은 면적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너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 생태 발자국 봤었죠?
그럼 한국의 면적이 좁은 건 불가피하잖아요. 자, 이래서 이런 논란들이 제기가 되니까 세계경제포럼과 예일대도 지속가능지수 대신에 환경성과지수 EPI를 바꿔서 지금은 발표를 해요. 자, 이 둘의 차이는 국토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그 정부가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느냐, 성과 중심으로 내요. 한국은 성과가 높아져요. 자, 여기 보이시죠? 나쁜 거, 높은 거. 유럽 국가들은 좋고요. 나쁜 중국, 인도가 보이죠? 보면 한국은 중간 정도 돼요. 환경부가 중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로 바뀌게 되죠. 세계 꼴찌였다가 한국의 지속 가능성만 보면 꼴찌지만 환경부가 일하는 정도로만 보면은 중간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과연 어떤 상태인지 앞에 있는 지속 가능성 지수를 변형한 새로운 모형이 바로 압력 상태 대응이라는 지수예요. 자, 이 개념은 ESI에도 반영이 됐던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수에도. 자, 이 개념의 핵심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우리가 소비한다, 배출한다. 자, 환경을 오염시키는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로 인해 환경이 나빠져요. 상태가 나빠진다. 자, 그러니까 환경부와 시민들이 대응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소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한다. 자, 이게 지구의 벗이라는 이제 국제환경단체의 가설입니다. 자, 반면에 앞에서 봤던 지속가능성 지수 ESI에서는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환경이 나빠지고 있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이 피드백 루프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죠? 각국 정부가 잘해서 환경을 개선하지 않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처럼. 자, 여기 또 하나의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자, 녹색 세계사 혹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총균세를 지었던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인류가 소비를 하고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정부가 대응하는 노력을 하기 전에 나빠진 환경 때문에 문명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고 만다. 라고 보는 겁니다. 녹색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환경이 너무 악화되면 인류의 문명이 붕괴될 수 있다. 압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모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게 맞느냐? 한국을 대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압력, 상태, 대응. 자, 세 가지 중에 먼저 압력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인구가 1960년 2,500만 명에서 지금은 4,500만, 5천만 명까지 쭉 증가했죠. 한반도의 환경 파괴 압력을 늘리는 첫 번째 요인 인구입니다. 인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하는 물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도 2배 이상 증가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더 이상 땅에 파묻을 땅이 부족할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에너지 소비량은 64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 소비량.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소비하는 철광석, 그다음 건설 시멘트, 목재 등의 소비량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증가하고 있더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움직임, 또 여객 수송량도 보게 되면은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많이 움직이면서 환경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로 인한 한반도의 환경 상태. 자, 이 지표들은 우리 전에 분야별 환경 정책 때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어떤가? 황사나물, 질소사나물. 황사나물은 개선이 됐다. 연탄을 안 쓰면서. 하지만 질소사나물과 오존은 개선되지 않고 있죠. 자, 미세먼지. 한국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20 정도인 거에 비해서 아직도 미세먼지 나쁘다. 어떤 내용들이죠? 자, 수질오염. BOD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정체된 상태고요. COD와 총질소는 좀 높아지는 형태. 그래서 물은 개선이라고는 할 수 없이 약간씩 악화되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인목 축적량. 한국의 산림 녹화 덕분에 인목 축적량은 이렇게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산림 면적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산림관리 때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환경 상태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환경부의 예산 지출은 89년부터 2005년까지 쭉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전체 총액으로 봐도 늘어났고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퍼센트로 보면 1%에서 2% 넘을 정도로 높아졌고요. GDP, 국내 총생산 대비 환경 예산의 비중도 보면 뭐 좀 높아진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대응은 좀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대응은 자, 친환경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숫자를 보면은 급격히 늘어났어요. 2000년 이후부터 환경부 설립된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더라. 대기업, 중소기업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민단체. 자, 민간 차원의 관심도는 회원가입자 수를 보니까 낙동강 패널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IMF 전후로 급격히 늘어났고요. 2000년 이후부터 오히려 좀 정체되는 형태를 보이는 게 한국의 양대 환경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압력 상태 대응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환경성을 진단을 해보면 앞에 가설 1, 2, 3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어디에 맞나 보게 되면은 한국은 압력이 너무너무 세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소비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려는 압력들이 세게 작동을 하죠. 그로 인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데 개선되는 것도 있고 정체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대응과 시민단체의 참여들을 막 늘리면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설 2의 형태가 완화된 형태로 좀 작동하고 있는 게 한국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해오고 있는지 환경부의 조직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환경부의 조직 구조라고 하는 조직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하는 시점과 여러분이 시청하는 시점에도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좀 약간 옛날 걸 가져왔어요. 옛날 정부 조직도를 2021년 걸 가져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녹화할 때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조직도가 이렇게 막 세로로 나와요. 세로로 길게 나오면 우리 PPT 이 가로로 보기에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조직도가 2000년 조직도여서 요거를 활용했을 뿐이고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건 변화는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21년도 가로로 보기 편하게 보고 그다음 변화는 바로 오늘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부 장관이 있고요. 차관은 한 명입니다. 1차관이에요. 정부 조직이 큰 데는 2차관까지도 두게 되는데 여기는 차관 한 명이고요. 자, 크게 보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두 개 실로 나누게 됩니다. 자, 자연환경은 생물, 국토환경, 공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 전환 등을 담그고요. 생활환경은 대기,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관이 있고요. 자, 물은 별도로 담당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본청은 이런 구조고 별도의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환경부의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환경부 앞에 1994년 부로 승격한 이래로 계속 유지가 됐다고 했죠. 사실은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첫 번째 바뀐 게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에 설립이 됐어요. 자, 우리 산림 부분 볼 때 지리산국립공원, 한국의 최초 1호 국립공원으로 67년에 지정이 됐다 그랬죠. 산림 벌채를 남벌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를 가져와서 국립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자, 이거를 관리하는 별도의 공단은 20년이 지난 87년에 이렇게 따로 설립이 됐습니다. 자, 87년에 설립이 되고 10년이 지나니까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국립공원 관리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 지리산 이거 전라도에 있는 거 아니냐. 전라도가 하겠다. 서울에 없지 않느냐. 대구에 없지 않느냐. 지자체가 하겠다 그러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무부 소속이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국토, 산림, 환경을 지키는 거 아니야? 환경부가 하겠다. 이 당시에는 내무부 산하였는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상황이 97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자, 그전에는 건설고통부 소속이었다가요. 이 싸움할 때 무렵에 97년에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돼서 6년째 된 상태였어요. 자,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자, 97년에 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98년에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뺏어왔어요. 자, 환경부가 내무부에 있는 기관을 뺏어와서 이제 산하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환경부 94년에 부로 승격한 이래로 남의 부서 거를 기관을 가져왔죠. 자, 그리고 기상청도 환경부가 또 뺏어옵니다. 자, 공단위의 앞에는 공단이라는 산하기관이었는데 청단위의 외청 조직은 기상청이 있고요. 자, 기상청은 1990년에 설립이 됐어요. 직원 수는 400명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청단위 외청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은 경찰청. 경찰 공무원들 굉장히 많죠? 경찰청은 규모가 제일 커요. 반면에 청단위 외청 조직으로 가장 작은 게 바로 기상청. 140명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날씨를 담당하는 조직은 굉장히 중요해서 조선시대 때부터도 세종대왕이나 기후제도들이고 이제 국왕의 관심사항이었죠. 자, 조선 총독부 때도 관상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문교부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67년에도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기상대 운영하다가 1990년 기상청으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중요한 업무였지만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죠. 그렇다 90년부터 이제 별도 독립으로 기상청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과학기술부 소속이었어요. 자, 그리고 2008년에 설립된 지 18년 만에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또 환경부가 또 뺏어와요. 자,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환경부로 옮긴다. 왜 옮기느냐?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과학기술부는 전문성은 있죠. 과학기술은 잘 알겠죠. 하지만 기상청은 이제 더 이상 날씨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로 전격 이동이 결정이 됩니다. 자, 조용히 결정이 됐습니다. 2008년에 이전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내내 부처들이 싸웁니다.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데요. 바로 기후변화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를. 바로 환경부. 내가 해야 된다. 반면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침수 피해, 홍수 피해 이거 다 국토양부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반대로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우리 산업부, 에너지부 담당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들이 내내 싸워요. 자, 2009년에도 내내 싸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된 게 환경부로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런 배경이 바로 기상청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기후변화 업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환경부는 또 다른 부서의 조직을 또 뺏어옵니다. 그게 바로 수자원공사죠. 자, 수자원공사는 67년에 설립이 됐고요. 자, 조직은 커요. 6,500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공기업인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 수질 관리 때 봤죠? 물 관리 일어나.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한다.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소속에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수자원공사도 이전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94년 환경부가 설립된 이래로 다른 부처에 있는 조직들을 뺏어온 거예요. 1994년 이래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 세 개 조직을 뺏어왔어요. 지금 아직 못 뺏어온 조직이 있죠. 그게 바로 산림청이에요. 산림청은 67년에 설립이 됐고요. 아주 오래됐죠.
자, 기상청이 1990년에 설립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산림청, 대한민국의 산림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요. 직원은 많지는 않아요. 300명 정도 됩니다. 자, 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인데요. 자, 직원은 기상청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자, 근데 이 산림청은 직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이 중요해요. 자, 환경부는 지리산 국립공원, 팔공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등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좋은 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면적 자체는 작아요. 산림청은 이런 국립공원 외에 나머지 산들은 다 산림청이 관할해요. 산림청은 관할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산림관리 측면에서 환경부가 갖고 오고 싶어 합니다. 2021년 논란이 벌어져요. 산림청이 이 나무들이 전부 다 탄소를 흡수한다. 탄소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또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또 흡수할 거다. 라고 해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논란을 벌여요. 오래된 나무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탄소를 흡수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발칵 뒤집어지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녹화를 잘해놓은 이 우수한 나무를 다 베어내자는 거냐? 라고 해서 환경단체들이 그 나무 베서 뭐 할 거냐? 라고 이제 막 그러면 생태계는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갈등이 막 벌어졌던 게 2021년입니다. 자, 이렇게 산림청의 탄소 줄입 전략으로 나무를 베자라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까지는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조직으로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이제 환경부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 환경부의 바람이 있는데요. 자, 환경부의 바람은 지금 환경부 있는 데다가 조금 바꾸는데 산림청만 가져오는 겁니다. 산림청을 저희한테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갖고 오게 해주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거 바다도 해양환경이죠. 자, 이 해양환경도 저희가 해주십시오. 자, 지금 있는 부처 조직 구조 내에서 조금씩 또 뺏어오는 일만 해주세요. 라는 게 환경부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해양 기능 좀 가져오고 플러스 산림청 하는 것이고요. 자, 한편에서는 자, 영국에 보니까 기후에너지부가 따로 있었죠. 기후변화가 중요하니까 환경부와 그리고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담당은 온실가스 매출의 주 90%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인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싹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산림청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는 안이 있습니다. 영국과 같이 바꿔보자 라는 안이 또 하나 제시가 되죠. 자, 세 번째 안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치는 안입니다. 국토부에 있는 관리 기능들을 싹 다 가져오는 거게 됩니다. 여기가 국토부 기능이네요. 자, 이 안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한번 검토가 됐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해야 되는데 두 개 부처를 합쳐 라고 얘기했고, 이때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어서 실제 진행은 안 되고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나눠진 채 유지가 됐죠. 자, 노무현 정부에서 합치려고 검토했던 국토환경부안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지속가능발전부안인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했던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치고요. 자, 그리고 산업부까지 더 추가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게. 자, 그럼 굉장히 크죠. 거대 부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부와 같은 형태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관도 3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조직 규모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안은 부처를 합치는 것보단 이제 환경이라는 업무가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산업, 그리고 국토 이용, 교통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기능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환경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승격시켜서 총리실 산하의 전략환경기획원처럼 운영하자라는 안도 제시가 됩니다. 자, 이거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부처가 경제기획원이었죠. 자, 이것도 별도의 부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서
여러 부처를 총괄 담당하는 기능들을 했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70년대는 경제 발전을 주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기획원이었다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바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총괄하는 조직으로 총리실 산하의 환경기획원으로 가자라는 안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2024년에 기후환경부 및 부총리 격상이라는 안이 검토가 되고 법안도 발의되기도 하는데요. 자, 요거랑은 좀 내용이 틀립니다. 자, 지금도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뭐 과학부총리 등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이거는 기존의 장관들이 겸임하는 거예요. 총리처럼 상급자가 아니라 그냥 장관한테 좀 명예직처럼 주는 겁니다. 부총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총리실 소속으로 돼서 총괄 조정하는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전략환경기획원안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환경부의 개편안들을 검토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부에다가 산림청 정도를 추가하고 해양 기능을 좀 더 추가하는 안 정도의 부분적 개편안이 있고요. 영국처럼 기후에너지를 합쳐서 키우는 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검토가 됐던 국토부와 환경부를 통합하는 안, 그리고 프랑스의 거대 부처처럼 국토, 해양, 환경, 지식경제부를 합치는 거대 부처안, 그리고 마지막 별도의 부서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아예 총리실 산하로 기능을 키우는 안, 전략기획원안 등이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한국의 환경부를 발전시킬 때 가능한 대안들이 이렇게 한 5가지 안 정도가 있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부처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모습 중에 하나, 우리가 그려낼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한국의 환경 정책들을 쭉 한번 훑어봤죠. 영국이나 미국, 뭐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 정책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좀 한계를 보인다. 대응은 잘 하고 있지만 상태를 개선하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고 약간의 완화 정도를 했던 게 한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의 환경부는 1994년 설립 이래로 산하기관들을 자꾸 뺏어왔죠. 다른 부서에 있는 기관들을 자꾸 뺏어오면서 확대했어요. 부서는 그대로인데. 앞으로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의 환경부를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자, 나중에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2주 차에는 여러분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환경 정책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될 국제 환경 문제들은 어떤 게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협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